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구실 안전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찬양입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사 1강을 시작을 하실 건데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1과목부터 7과목까지 있죠.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1과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과목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과목이에요. 자, 우리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법들 벌써 알고 계신 것만 해도 막 3, 4개가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 3, 4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연구실 안전관리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모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기준을 생각을 해보시면 합격 그 커트라인은 전체 평균이 60점 그리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맞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는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모든 법들을 공부하기보다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챕터 2가지, 우선 첫 번째로는 연구실 안전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서 이 2가지 법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거고요. 이 2가지 법이 연구실 안전법의 거의 깃틀, 뼈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2가지 법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법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총칙이 나오는데요. 총칙에서는 그 법의 생긴 목적, 그리고 정의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당연한 얘기들이 서술되어 있어서 재미가 없어서 넘기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총칙 부분을 제대로 잡아두셔야지 이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함정에 빠지시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목적 부분에서는 이 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 이제 이 법 뒤에서 나오는 모든 조항들이 왜 생겼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정의는 여기 법에서 말하는 용어들을 한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법에서 나오는 앞으로 계속 나올 연구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우리 연구실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어떤 기업의 연구실, 대학의 연구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방 한켠을 연구실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소꿉장난하려고 여기 연구실이야 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서 말하는 연구실은 그런 작은 연구실까지 다 포함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기 정의에서 한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법에서 말하는 연구실은 대상이 이 부분이다 라고 한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 부분을 제대로 알아두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총칙부터 이제 진짜 들어가실게요. 자, 첫 번째, 이 연구실 안전법이 생긴 목적을 보시면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를 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을 해서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를 하고 그리고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을 해서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보기 위해서 뒷부분으로 가시면은 이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연구실 안전을 확보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위한 어떤 보험을 가입하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또 등장하고요.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연구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던가 어떤 설치 운영 기준들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통해서 연구실 안전법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정의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정의, 대학, 연구기관 등은 어느 부분을 말하냐면 고등교육법에서 말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이런 등등등 대학교들을 말하고요. 그것에 따른 뭐 대학원, 대학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뭐 울산과학기술원 이런 것들도 다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밑에 국공립연구기관도 그리고 다른 법에 의한 연구기관들도 여기서 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은 어떤 거냐? 자,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여기서 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은 위에서 우리가 한정을 시켜줬죠. 여기서 말하는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연구재료 등을 갖추어서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준비실을 우리가 연구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구활동은 또 무엇이냐? 밑에서 바로 또 정의가 나오죠. 연구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이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연구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연구실의 조건들이 나와 있죠.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위해서 시설, 장비, 연구 재료 등을 갖춰서 설치한 실험실, 실습실, 실험 준비실을 말해요. 그럼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법에서 말하는 연구실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연구 주체의 장,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이런 식으로 연구실과 관련된 이제 사람들의 그런 역할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 이 사람에 관한 용어와 그리고 그 용어가 뜻하는 바를 우리가 구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부터 9번까지 우리가 역할 구분을 지어주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연구 주체의 장이에요. 자, 우리 장이라고 하면은 최고봉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연구시설 아니면 대학교 이런데 최고이신 분, 그걸 연구 주체의 장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시면 대표자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 자격증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강하시는 분들의 과반수 이상이 대학교 아마 졸업 예정자라던가 아니면 취업준비생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서 대학교에 이입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대학교에서 기준으로 연구 주체의 장은 누가 될까요? 총장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총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예요.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 자,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서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보시면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그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를 해줘요. 자, 연구 주체의 장은 총장님이라고 했잖아요. 자, 총장님이 연구실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 모든 기술, 지식을 다 알고 계신가요? 자, 총장님은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연구실 안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책임지실 그런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가 알고 있고 총장님을 좀 비서 역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는 우리가 안전에 있어서 비서실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 관련돼서 연구 주체의 장을 보좌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자, 연구실 책임자나 아니 뭐 연구활동 종사자, 이런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그런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지도 조언을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실 안전과 관련해서 최고잖아요. 가장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그런 조언이나 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연구실 책임자예요. 자,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 소속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이 연구실 책임자는 교수님이라고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대학교에 랩실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 대학교에서는 이 랩실마다 그 담당하는 교수님이 있죠. 그 교수님 성함에 성을 따갖고 그 랩실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래서 뭐 이랩, 남랩, 뭐 조랩 뭐 이런 식으로 랩실 이름을 정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각각 랩실별로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이 있으시죠. 그 교수님이 연구실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연구실 책임자는 안전도 뭐 책임을 지시겠지만 사실 그 랩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프로젝트들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안전에 있어서 세세하게 보실 만한 그런 여유는 없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실의 안전에 대해서 직접 행동으로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럼 그런 역할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실마다 안전관리라던가
아니면 연구실 사고 예방 업무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행동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안전 랩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대학교 때는 그 랩에 랩장을 뒀었는데 뭐 다른 대학교는 모르겠지만 그런 랩의 그런 단장 이런 역할 안전 랩장이 안전관리 담당자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번째로 연구활동 종사자예요. 연구활동 종사자는 말 그대로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으신 모든 분들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사예요. 자,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자격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이 자격의 시험에 1차를 통과하시고 2차를 통과하시고 이 합격증을 발급받으신 분을 연구실 안전관리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사람마다 어떤 역할인지 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안전점검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들고 다니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유관이라던가 아니면 점검기구를 활용을 해서 연구실에 내재된 유해인자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을 해요. 자, 이 안전점검도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보실 거고 안전점검 종류들도 있어요. 자, 이 안전점검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체크리스트에 뭐 배관의 누출 여부 뭐 이런 식의 그런 조항들이 있죠. 그런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들고 다니면서 배관이 터졌나 안 터졌나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 이상 없음 이렇게 체크하는 거. 그거를 안전점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밀안전진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단하면 생각나는 거 병원에서 진단받는 거 생각나시죠?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파서 가기도 하지만 미리 점검하는 역할로도 진단하러 가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멀쩡한지 아니면 뭐 염증이라던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미리 진단을 해서 그에 맞는 약을 처방받던가 아니면 내 생활 습관의 안 좋은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런 개선 사항을 듣다던가 그런 게 진단이죠. 정밀안전진단도 똑같아요. 우리 연구실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유해인자를 미리 찾아내서 그 유해인자를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뒤에서 다시 나오니까 그때 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거는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은 다른 거고요. 안전점검은 유해인자를 그냥 조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요. 정밀안전진단은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사 평가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12번, 13번 보실게요. 자, 이제 연구실 사고와 중대 연구실 사고가 나오죠. 자, 연구실 사고는 무엇이냐면 연구실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 이게 연구실 사고는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연구활동 종사자가 어떤 부상이나 질병, 뭐 사망 등 그런 생명이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아니면 연구실의 시설, 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연구실 사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대 연구실 사고는 무엇이냐? 연구실 사고에서 중대가 붙었죠. 더 위험한 그런 사고를 의미를 하죠. 자, 연구실 사고 중에서 이런 손해나 훼손의 정도가 아주 심한 사고를 중대 연구실 사고라고 하고요. 자,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라고 하면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거를 법에서 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같이 판단할 수 있게끔 대시행규칙으로 정해놨어요. 자, 중대 연구실 사고는 어떤 걸 중대 연구실 사고라고 할 거냐면 자, 요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뭐 시험 문제가 우리가 보기가 4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4개의 상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상황, 이 보기 상황 중에서 다음 중 중대 연구실 사고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 연구실 사고의 정의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그 문제를 맞추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문제가 만약 등장을 한다면 보너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중대 연구실 사고로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자,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중대 연구실 사고로 봅니다.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휴유장애들이 있어요. 그 휴유장애 1급부터 9급까지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로 봅니다. 자, 두 번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예요. 세 번째, 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중대연구실 사고로 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시행령에 따른 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까지도 중대연구실 사고로 봅니다. 자,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유해인자. 자, 유해인자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위험 요인 등 연구실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연구활동 종사자의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인자를 말하고요. 우리가 유해인자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하시기에 어떤 위험한 독극물, 화학물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기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 소음, 진동 이런 것도 유해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UV 광선, 그런 가시광선, 이런 광선들도 유해인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하면서 사용하는 어떤 생물체가 있으면 그 생물체도 독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유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의는 끝났고 이제 적용 범위를 보실게요. 자, 적용 범위도 정말 중요한 게 이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두셔야지 시험 문제에서 이 대상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죠. 자, 이 법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연구실에 관해서 적용을 해요. 하지만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모두 합해봤더니 10명 미만이라고 한다면 이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연구실의 연구활동 종사자를 다 합쳐봤는데 뭐 8명이다, 9명이다 하면은 이 연구실 안전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은 연구활동 종사자를 다 합해봤더니 10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이 법을 준수해야 돼요. 그쵸? 그다음 밑에 부분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3번 산업안전보건법 이거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연구실은 연구실 안전법에 해당받는다고 해서 다른 법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이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뭐 폐기물관리법에 적용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자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의 경우에 연구실 안전법에 의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가 연구실 안전법에서 말하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중복이기 때문에 굳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까지 지정해서 중복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죠. 또 밑에 봐도 똑같아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실이라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실이에요. 그런 경우에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또 이 연구실 안전법을 준수하고자 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또 만들면은 또 중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 역할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가름이 된다. 이런 의미들이에요.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네, 그 다음으로 국가의 책무를 보실게요. 자, 법을 보시면서 자, 국가의 책무, 관심도 없는데 국가의 책무?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법에서 국가의 책무를 넣어줌으로써 자, 우선 이 법의 목적이 뭐였죠? 다시 생각해보면 이 법을 만든 목적은 연구실을 안전하게 하면서 이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우리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신체적인 그런 뭐 부상이나 사망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연구실 안전과 연구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역할을 법으로 정해 놓음으로써 이제 국가에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이죠. 자, 보시면 국가의 책무, 국가는 연구실 안전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지원을 하던가 뭐 그런 필요한 시책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조항에 적어놨죠. 자, 국가는 연구실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안전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연구실의 유형별로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국가에서 유형별로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을 만들면 그 표준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연구실에 맞는 유형의 이 표준화 모델을 가져와서 따라서 하면 더 안전해지겠죠. 그런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안전교육 교재를 개발, 보급을 해줘서 이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지원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라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 안전에 관한 지식 그리고 정보 제공 등의 그런 연구실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는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 주기 방법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공표한다 해서 이런 뭐 안전관리 현황이나 뭐 안전사고 같은 거 발생했을 때 통계를 모으던가 아니면 이런 관리 현황 같은 것들을 다른 곳에 이렇게 제공하고 그리고 교육의 목적으로서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주체장의 책무를 보실게요. 연구주체장은 총장님이라고 했었죠. 이 총장님은 연구실 안전에 관한 유지, 관리,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 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연구주체장은 연구활동 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에 발생한 상해,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을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게 있어요. 네, 정부에서 정한 그 그 설치 운영 기준을 따라서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실이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에 맞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하면은 이제 총장님을 찾아가서 자, 총장님은 이 연구실 설치 운영 기준에 따라서 설치 운영을 하실 책무가 있으신데 그러니까 연구실을 개선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적 조항, 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가서 총장님의 역할은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연구실 책임자는 교수님이었죠. 자, 교수님은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그리고 연구활동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 사고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연구실 예방 시책이라고 하면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정부에서 검사를 올 수도 있고 뭐 점검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연구활동 종사자는 자, 일반 연구하시는 분들 다 통틀어서 그분들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을 준수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법에 책무로 적어두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을 보실 거예요. 자, 기반이라는 거는 뭔가 체계라고 보시면 되죠. 큰 틀을 잡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 계획이에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에서 큰 틀을 잡는 거, 기본 계획을 잡는 거, 그 기본 계획이라 부르고요. 5년에 한 번씩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자,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우리 바로 밑에서 보실 건데요. 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기본 계획에 들어갈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큰 틀에 대한 사항을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서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이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그리고 안전관리 기술 고도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형별로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을 우리 정부에서는 할 책무가 있다고 했었죠. 그거에 대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안전교육 교재를 또 개발 보급해야 되는 것도 정부의 책무였어요. 그것도 이제 안전교육 실시 관련해서 이것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정보화 추진을 하고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운영을 합니다. 자, 이 우수연구실이라는 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우리 연구실이 안전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한테 좀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이 기본계획에 심의위원회에서 이 우수연구실 인증도 해주는데 이 인증을 받고 나면은 우수연구실 인증 그 문패를 또 달아 놓으실 수가 있어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이나 개선을 위한 그런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요. 연구실 안전 지원 체계를 구축, 개선을 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건강 증진 이런 부분들을 기본 계획에 포함을 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예요. 아까 위에서 봤었죠. 기본 계획을 심의하는 사람들. 자,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자, 이건 뒤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자,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이 두 글자만 차이가 나죠?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니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좀 주의해서 보실게요. 자, 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관리위원회는 이제 연구 주체의 장이 각 연구기관마다 생기는 게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고요.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에는 국가 차원에서 하나만 생기는 거죠.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정보통신부 장관이 이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선 심의위원회가 하는 일보다 이 심의위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보실게요. 자, 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을 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요. 이 위원장 1명은 누구냐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님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채워지냐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촉을 하는데요. 아무나 위촉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요. 우선 성별을 고려해서 위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격 기준을 보시면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그런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에서 뭐 부교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런 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곳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 안전 분야에 있어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서 나머지 위원들을 위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나면은 회의를 하겠죠. 자, 회의는 크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어요. 자, 정기회의는 연 2회 합니다. 연 2회. 자, 정부에서 구성한 심의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하고요. 다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아니면 재적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합니다. 이 3분의 1 이상은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연이회랑. 왜냐면 자,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뒤에서 관리위원회 거는 또 다시 외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 내용 보셨고요. 심의위원회가 그럼 심의하는 내용을 다시 돌아가서 보실게요. 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 첫 번째, 우선 5년마다 한 번씩 수립 시행하는 그 기본 계획, 그 기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해서 그런 주요 정책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고요. 세 번째로, 연구실 사고 예방 그리고 대응에 관한 사항들 심의하고, 네 번째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합니다. 자, 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각 연구기관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요. 각 연구기관에서 실시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어 주어요. 최소 이런 것들은 확인해야 된다라고 지침 정해주는 거죠. 그 지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고요. 그다음 그 밖에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도 심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심의위원회 내용을 보셨고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 정보화는 우리 2강에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